고성이가 박성재를 밤길에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라고 말하는 순간 박진석은 드디어 이 집의 비밀이 거짓말이 아니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였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박진석은 원래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쪽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얼굴 근육 하나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고성이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보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침묵에서 더 무서워지니까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뭔가를 확신했다는 걸요. 그리고 박진석이 확신한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고성이의 계산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도요. 고성이는 급하게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소파가 아니라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손엔 서류가 아니라 얇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신문이나 보고서를 봤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눈을 속이려는 연기가 아니라 고성이가 스스로 방심하게 만드는 장치였죠. 고성이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말을 꺼내면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문장부터 골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조용하셔서요. 박진석은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글자에 묶인 것처럼 보였고요. 그 상태로 아주 가볍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꺼내듯이 물었습니다. 우진이 얘기 당신은 아직도 똑같이 기억하나? 고성이의 호흡이 반 박자 늦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식었는데요. 고성이는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놀람을 길게 끌면 찔림이 되니까요. 고성이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표정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식으로요. 갑자기 왜 우진이요? 지금 그런 얘기 꺼내면 저만 더 힘들어지잖아요. 고성이는 슬픔을 꺼내는 척하는 걸 아주 잘했습니다. 눈두덩이에 힘을 빼고 어깨를 아주 조금 떨어뜨리고 말을 끝까지 흐리지 않으면서도 울컥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기술이요. 박진석은 그걸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성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보통 남편이라면 미안하다라든가 그만하자라든가 어떤 흔들림이라도 보여야 하잖아요.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일부러 안 보여줬습니다. 고성이가 흔들려야 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책을 덮지도 않은 채로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이랑 같이 태어났던 아이, 당신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지? 고성이는 이미 준비된 답을 꺼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백 번 되뇌며 굳힌 답이었거든요. 그 아이는 세상에 오래 못 있었어요. 돌도 못 지나고. 말은 매끄럽게 흘러나왔는데요. 박진석은 딱 그 지점을 봤습니다. 돌도 못 지나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고성이가 아주 미세하게 시선을 피했거든요. 사람은 거짓을 오래 연습하면 말은 완벽해져도 시선이 한 번쯤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그 흔들림 하나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질문이 끝난 것도 아니고 대화가 정리된 것도 아닌데 박진석은 그냥 끝냈어요. 그게 고성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더 캐묻고 더 확인하고 더 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박진석은 확인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정리를 시작한 사람이었죠. 그날 밤 고성이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박진석은 숨소리까지 일정했는데요. 고성이는 그 숨소리가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서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박진석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 말했어요. 가온재단 쪽 장부 지난 3년치만 먼저 가져와. 가온재단은 고성이가 자기 이름으로 장악해둔 영역이었습니다. 박진석이 기업 대표로서 거대한 회사를 쥐고 있어도 그 재단만큼은 고성이가 사람과 돈을 돌리는 방식대로 움직였어요. 고성이는 그걸 나만의 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성의 문부터 두드린 게 아니라 성 아래 흐르는 지하수부터 막아버리려 했습니다. 보고서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숫자를 천천히 훑다가 특정 패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후원금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업 명목으로 나갔다가 다시 현금성 지출로 바뀌는 흐름이었어요. 흔한 회계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일정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길을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죠. 박진석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단 실무 누가 중심으로 잡고 있나? 신 팀장입니다.
이사장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라.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신 팀장을 불렀습니다. 신 팀장은 고성희에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사람은 충성심만으로 살지 않거든요. 특히 재단처럼 좋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조직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양심이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신 팀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후원자 명단에 없는 이름이 지출에 등장했고 사업 보고서에 없는 사진이 홍보자료로 바뀌었고 갑자기 없었던 민원이 있었다는 식의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신 팀장을 앉혀놓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겁을 줘서 얻는 정보는 얕고 스스로 내놓게 만든 정보는 깊다는 걸 박진석은 잘 알았거든요. 박진석은 차가 식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지금 말해요. 신 팀장의 목이 한번 울렁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려던 사람에게 말해요라는 존댓말은 더 무섭습니다. 도망갈 틈은 없어요라는 뜻으로 들리니까요. 신 팀장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마치 오래 참았다는 듯이요. 고성희가 재단 돈으로 어떤 사람들을 관리했는지, 누군가의 약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불편한 인물들을 어떻게 치웠는지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신 팀장의 얼굴은 더 하얘졌고 박진석의 얼굴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 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연락하는 쪽이 있습니다. 흥신소요. 제가 문서로 본 적도 있고 통화 연결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도 있고요. 그제야 박진석은 눈을 들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신 팀장을 완전히 굴복시켰죠. 좋아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되 앞으로는 나한테도 동시에 보고해요. 빠뜨리면 그건 신 팀장 손해예요.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박진석은 협박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 팀장이 앞으로 이룰 것들을 머릿속에서 스스로 떠올리게 만들었죠. 신 팀장은 고성희 편에서 박진석 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고성희가 쥐고 있던 목줄에서 박진석이 목줄을 잡아챈 거였어요. 그 사이 고성희는 다른 쪽에서 더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잃을까 두려운 건 재단도 아니고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고성희가 숨기고 싶은 과거와 포기할 수 없는 현재가 한 몸에 엉겨있는 이름이었어요. 고성희는 매일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해야 할 번호는 분명 있는데 먼저 전화하면 자신이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33살, 재벌 2세 본부장 그리고 박진석의 아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아들로 부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장애물이라고 불렀어요. 박성재가 있는 한 이 집의 중심은 결국 박진석 마이너스 박성재 쪽으로 흘러가니까요. 성재야. 은호 아니 지은호 쪽으로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니? 우진이 소식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고성희는 일부러 지은호 이름을 꺼냈습니다. 고성희 스스로도 헷갈렸거든요. 은호라는 이름이 입에 붙어버려서요. 그 입 실수가 고성희 자신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잊은 척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살아나니까요. 박성재는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직접 하세요. 제가 그쪽까지 왜 받으려야 합니까? 고성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가 지금 말이야? 내 아버지가 뭘 알아채기 전에 우진이를 찾아야 해. 그 사람 한번 돌아서면. 박성재는 말을 자르듯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 얘기 더는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할 만큼 본인이 뭘 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시죠. 전화는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그 짧은 통화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박성재는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제 박진석 편에 설지도 모른다. 그렇게 계산한 순간 고성희는 선택지를 하나로 좁혔습니다. 박진석이 우진 생각을 못하게 만들자. 박진석의 관심을 박성재에게 붙여놓자. 고성희는 바로 흥신소 쪽에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리면 거래가 깨지니까요. 고성희는 늘 거래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밤 박성재 퇴근길 따라 붙으세요. 다치게만 하면 돼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상대가 그 정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머뭇거리자 고성희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더 커져도 전 책임 못 져요. 알아서 하세요. 그 통화를 신 팀장이 들었습니다. 신 팀장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재단 돈이나 인맥이나 압박 지시는 견딜 수 있었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말은 달랐습니다.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죠. 그리고 신 팀장은 알았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요. 신 팀장은 바로 박진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박성재 부사장님이 위험합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 사람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끝이 멈췄고 눈이 한 점으로 고정됐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건드린다고?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분노요. 박진석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고 보안팀을 돌렸고 이미 확보된 흥신소 라인까지 역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평소처럼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은호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웃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마음이 가면서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지혁을 오래 좋아해왔다는 걸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절친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엉키는 순간부터 박성재는 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박성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차가 교차로를 지나는데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이상하게 붙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고 속도가 너무 일정했죠.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차선을 바꿨는데요. 그 순간 옆에서 다른 차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핸들을 틀었고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누군가가 뛰어들었습니다. 차도의 끝에서 한 남자가 박성재 쪽으로 달려들더니 멈추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24살 방황 중인 청년이었죠. 정순이의 아들이고 지은호의 동생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늘 어딘가에 쫓기듯 살았는데요. 그날은 우연히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상한 차를 봤습니다. 누가 일부러 몰아붙이는 느낌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지강호는 자기 인생이 엉망인 건 익숙했지만 남의 인생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장면은 못 보겠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뛰어들었고요. 그 찰나에 박진석 쪽에서 이미 움직인 차량이 끼어들어 뒤따르던 차를 막았습니다. 흥신소 쪽은 도망가려 했지만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잡혔고 박성재는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고성희의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아들 문제에선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고성희는 끝까지 계산하지 못했죠. 잡혀온 흥신소 사람들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앞에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소리 지르지 않았고 위협적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가 이미 내 손에 있어요 라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죠. 사람은 그 눈빛 앞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박진석은 그들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지시가 오간 방식 전부 내놔. 숨기면 그땐 내가 법 말고 다른 방식도 쓸 수밖에 없어. 그들은 결국 다 털어놨습니다. 고성희와 오간 통화 녹음, 입금 내역, 그리고 재단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까지요. 박진석은 그걸 받아들고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리해버린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숨기고 있는 핵심을 고성희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장치요. 그 장치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안방 테이블 위에 얇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속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신생아 사진이었습니다. 손목 밴드에 흐릿하게 적힌 글자까지 보였죠. 은호. 박진석은 일부러 정리해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우연히 올려둔 것처럼요. 고성희가 안방에서 경계를 가장 풀어놓는다는 걸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세상 앞에서 연기를 하지만 안방에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늦은 시간 고성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톤으로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네. 고성희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척하는 건가? 그리고 동시에 흥신소에서 문자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처리됐습니다. 같은 그런 문자요.
박성재가 다쳤다는 소식이 오면 박진석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봉투를 봤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고성희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은호 고성희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바로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왔어요. 박진석이 이걸 어떻게 구했지? 정순이가 설마? 박성재가? 아니, 신 팀장이? 우진은 지금 어디 있지? 고성희는 봉투를 다시 넣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성희는 압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끝내는 사람이었죠. 고성희는 표정을 급히 고쳐잡았습니다. 안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가야 했거든요. 고성희는 거실로 걸어나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 고성희가 가장 자신 있는 얼굴이요. 그런데 그때 고성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고성희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단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고성희는 그 문장을 성공으로 해석했습니다. 박성재 쪽이든 어떤 사고든 뭐가 됐든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라고 믿었죠. 고성희는 그 믿음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멀쩡한 얼굴로요.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뚝 빠졌습니다. 방금 전 웃음이 그대로 얼어붙었고 눈동자가 박성재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나가 아니라 왜 살아서 들어오지? 라는 확인이었죠. 성재야, 왜 이렇게 일찍? 고성희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떨었습니다. 박성재가 대답하려는 순간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미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요. 그 소리가 고성희의 신경을 칼로 긁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가 멀쩡하니까 놀란 거야? 아니면 안방에 있던 그 봉투 때문에 놀란 거야?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이 봉투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진심이라서가 아니라 그 자세가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의 약한 지점을 찾아 그쪽으로 눌러붙는 방식으로요. 여보나, 나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건 네가 남한테나 쓰는 말이지. 나한테 쓸 말은 아니야. 박진석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면 고성희가 더 매달릴 테니까요. 박진석은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고성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고성희는 울먹이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협상이었죠. 우진이가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자식이.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이야기하지 마. 그 한마디에 고성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고성희의 무기였고 동시에 고성희의 약점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 서류를 고성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 자금 흐름, 흥신소 계좌, 통화 기록, 그리고 오늘 밤 박성재를 노린 지시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신 팀장을 불렀습니다. 신 팀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신 팀장은 고성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길을 피하는 방식이 고성희에게는 배신 선언처럼 느껴졌죠.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신 팀장, 준비해둔 거 말해요. 신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재단 자금 유용 정황, 흥신소 지시통화, 계좌 내역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성이라고 믿었던 가온재단이 이미 박진석의 손에 넘어갔다는 걸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붙잡아두는 줄 알았던 신 팀장이 이미 박진석의 사람이 됐다는 걸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없으면 이 집.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상대의 말을 의미 없는 소리로 취급할 때였거든요. 이 집은 너 없이도 굴러가. 아니, 너 때문에 망가진 거야. 그 말이 고성희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협상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협상이 안 되는 순간 고성이는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인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본색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고성이는 우진이의 행방을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무너지는 건 지은호 친자 결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그걸 알게 됐다는 건 우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고요. 우진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고성이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고성이의 그 공포를 너무 정확히 찔렀습니다. 우진이 찾는다고? 네가 지금 찾는 건 우진이가 아니라 네가 잃어버릴 권력이겠지. 고성이는 반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우진이는 내 아들이에요. 박진석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지은호는 뭐지? 고성이의 입이 굳었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은 고성이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어요. 그때 거실 문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25살 화가였고 고성이의 딸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요즘 작업실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 고성이와도 부딪히는 일이 잦았죠.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숨막힌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영라 옆에는 늘 보디가드 이지환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지환은 30살, 말이 적고 눈이 빠른 사람이었죠. 박영라는 거실의 분위기를 한 번에 읽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무너져 있고 박진석이 서 있고 박성재가 굳어 있고 신 팀장이 서류를 들고 있고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정산의 현장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고성이는 박영란을 보자마자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이제 그런 눈빛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동안 고성이의 통제 속에서 숨을 쉬었고 그 숨이 얼마나 더러운 공기였는지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이 박영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란야, 너는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정확히 봐. 그 말은 박영란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엄마 고성이의 가면을 벗기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이는 결국 집이라는 이름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진석은 경찰을 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늘 법보다 먼저 사회적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재단 이사장 고성이가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는지, 어떤 순서로 사라지는지 박진석은 이미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일부러 한 가지를 남겨뒀습니다. 고성이에게 완전히 끝장을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진이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은 아직 행방이 불명확했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찾기 위해 뭐든 할 사람이었고 박진석은 그런 고성이가 최후에 무슨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진의 위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오늘 끝난 게 아니야. 넌 이제부터 시작이야. 숨을 곳이 사라진 사람이 뭘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고성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고성이는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공포가 가슴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요즘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지혁 때문이었죠. 이지혁은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지은호는 늘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어딘가 아프다는 걸요. 이지혁은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숨기고 있었고 가족 이상철과 김다정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의 숨이 흔들릴 때 눈빛이 바뀐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호 씨.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한우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냐면 지은호가 어릴 때부터 꿈에서만 반복해서 듣던 이름이 우진이었거든요. 정순이는 한 번도 우진이라는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죠. 그냥 악몽처럼 따라다니는 소리였어요.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박진석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고성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봉투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흔들 거라고요. 그리고 지은호는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정순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키운 엄마였습니다. 지은호의 전부를 안다고 믿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순이는 그날 자기 손으로 숨겨온 진실이 이제 더는 감출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올게 와버렸네. 그날 이후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정산이 아니라 회수였거든요. 잃어버린 시간, 속아온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과 지은호를 둘러싼 진실의 조각들까지. 고성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진을 찾기 위해 또 한 번 선을 넘을지 아니면 지은호 앞에서 평생 숨겨온 죄를 인정할지. 그리고 박성재는 자신을 노린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딸로 남을지 아니면 박진석의 편에 설지. 지은호는 자기 안에 왜 나는 늘 허전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게 될지.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불길한 여지 하나만 남겨둘게요. 박진석의 책상 서랍에는 신 팀장이 몰래 복사해둔 자료가 한 장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우진 현재 병원 기록 존재. 보호자 서명 박진석.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진석은 정말 우진을 찾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진을 쥐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다음 이야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